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결혼 1년 차가 된 신혼인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곤 하지만 작년 명절에 어이없는 상황을 경험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 다음에 다가올 명절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제 밑으로 두 동서가 있는데 먼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 다 로펌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죠. 둘째 동서가 먼저 둘째 시동생과 결혼을 했고 둘째 동서의 소개로 막내 시동생과도 결혼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두 동서의 사이는 더 돈독해지게 된 것 같아요. 남편과 결혼 전에 두 동서가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상당히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두 동서가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약간 경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눈빛들이 크게 신경이 쓰인 건 아니었는데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두 동서의 행동들이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잘 지내면 좋겠지만 제가 시댁 집안의 큰 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두 동서들은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만들어온 체계가 저로 인해 깨지게 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두 동서들과 결혼 초부터 안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 최대한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두 동서들과 친해지는 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일부러 대놓고 거리를 두면서 시댁에서 일상 대화하는 것 외엔 개인적인 말은 일절하지 않았어요.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서로에게 더 안 좋은 감정만 생기게 될까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두 동서들과의 벽을 허물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런 제가 두 동서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는지 미간을 찌푸리면서 온몸으로 저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형님이 저희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희는 형님과 딱히 가까워지고 싶지 않거든요. 아버님 댁에 오면 그냥 조용히 할 일만 하고 돌아가세요. 아주버님이 우리 식구들 중에 제일 학벌도 떨어지고 능력이 없어서 본인 기준에 맞는 형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 게 형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제가 형님이었으면 결혼 포기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저희가 대놓고 싫어하는 티를 냈는데도 형님은 끝까지 아주버님과의 결혼을 강행하더라고요. 하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당연히 마음이 급하긴 하겠죠. 더 늦었다간 평생 노처녀로 살아갈 테니까요. 형님 입장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형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집안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는데 형님이 새 식구로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게 불편해져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사람은 수더분해 보이는데 머리는 든 게 없을 것 같아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그냥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큰 아주버님 하나도 감당이 힘든데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들어왔으니 속 터지는 건 당연한 거죠. 저희 남편은 소아과 의사고 둘째 아주버님은 금융업에 종사하시는데 큰 아주버님은 반도체 설비 보수 일해서 우리에 비해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제 일주일 용돈벌이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큰 아주버님을 주변인들에게 제 체면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돈이면 평생 혼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님한테도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게 되는 며느리감을 데리고 올 거니 결혼은 웬만하면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갑자기 대형 사고를 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러니까 동서들은 내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게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다는 거네? 동서들은 법조인인 변호사고 서방님들은 의사에 금융회사 다니고 있는데 나랑 결혼한 그이는 설비보수 엔지니어고
나까지 보잘것없는 인물이라 그래서 무시한다는 거지? 이제 감이 좀 잡혀요? 저희가 왜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는지요. 어느 정도 대화 수준이 맞아야 상대를 하죠.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요. 아버님 댁에서 모임이 가지게 되면 그냥 조용히 형님 할 것만 하고 돌아가세요. 그게 피차 서로 편한 거예요. 내가 이래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지들이 뭐 좀 되는 인물인 줄 안다니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닐 테니 동서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었네. 처음에는 두 동서들과 최대한 좋게 대화를 이끌어가고 싶었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윗사람을 대하는 행실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 톤이 높아졌고 두 동서들과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때 느꼈던 감정 그대로 두 동서들의 성격은 너무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저희 남편을 무시하는 말들을 하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는 동서들이 남편을 얼마나 무시하면서 살아왔을지 안 봐도 눈에 훤했습니다. 다들 적지 않은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해야 되는데 하는 짓들이 애들보다 못해서 따끔하게 문제를 지적했어요. 제 말이 동서들도 기분이 안 좋았는지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와 중재를 해주셨어요. 동서들은 주방으로 들어온 시모를 보자마자 저에 대한 불만을 쉬지 않고 쏟아냈어요. 어머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결혼 무조건 아니라고 했었죠? 제가 사람을 한두 명 만나는 것도 아니고 딱 보면 질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단번에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며느리로 받아준다면 집안에 불화가 생기게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제 말이 딱 들어맞잖아요. 저도 형님으로 인정을 못하겠어요. 어느 정도 유식해야 대우를 해주지. 말귀도 못 알아듣는 무식쟁이를 제가 형님으로 받아줄 이유는 없죠. 그럼 나랑 너희 시아버지가 생각 없이 허락을 했다는 거니? 너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네를 며느리로 들인 게 잘못이라는 건데 이 결정을 누가 내렸니? 니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까지 큰 며느리에게 안 좋은 감정을 만들 필요 있어? 내가 봤을 때 니들이 더 덜 떨어진 것 같은데 암만 법지식이 많으면 뭐해. 인성이 글러먹었는데 최근에 우리 집에서 몇 번 식사 모임을 가지는 동안 내가 유심히 지켜봐오면서 느낀 건 니들이 큰 며느리보다 지식적으로 배운 게 많다고 은근히 무시하고 뭘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더라. 니들이 새로 들어온 큰 며느리를 대놓고 무시를 하는데 그럼 뒤에서 내가 안 볼 때 내 욕도 엄청 많이 하겠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왜 어머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겠어요.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머님 험담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가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두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니? 배운 사람일수록 행실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한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좁은지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야. 지금은 니들이 잘 나가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오만함이 생길 순 있겠지.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다. 그때 니들이 생각 없이 저지른 사소한 행동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거라. 시모가 목소리를 높이자 가족들 모두 주방으로 들어왔고 더 커질 뻔했던 상황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모가 동서들 편에 서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닌 중립 위치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들어가자 동서들은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지만 저는 시모의 말이 100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잘 나가는 듯 보여도 나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걸 동서들에게 알려줬는데도 시모의 말에 불만만 가득했던 동서들은 그날 이후부터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어요. 동서 둘 다 똑같은 행동을 보이게 되자 시모는 심기가 많이 불편해지셨는지 얼마 뒤 다가온 추석 명절 때 동서들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기 위해 엄청난 결정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저희 보고 이 많은 걸 다 하라고요? 매번 명절 때마다 먹을 만큼만 했지. 이러게까지 하진 않았었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불의한 이웃을 돕기로 마을 사람들과 한뜻을 모아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으니 너희들도 좋은 일에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니?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없어서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찾아뵙기로 했으니 너희들도 좋은 마음으로 음식에 신경 좀 써주면 좋겠구나. 뭐라고요? 아니 어머님, 저희가 지금 한가해서 명절날 시간 빼고 온 줄 아세요? 오늘도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 쪼개서 온 거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고 돌아갈 생각이었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음식을 만들려고 온 게 아니에요. 동서 말이 맞아요. 저희가 언제 명절 음식 준비한 적 있었어요? 저희가 오기 전에 어머님이 전부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안 하던 행동을 하실까?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적응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저희 친정으로 돌아갈게요. 가족 모두가 붙어서 하기로 했는데 니들만 빠지겠다고? 그동안 오냐오냐 해줬더니 시애미 말을 아주 개똥으로 듣는구나. 당장 옷 갈아입고 나오지 못해. 엄마, 잠깐만요. 이럴 계획이었으면 저희한테 먼저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요. 저희가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야무진 형수님 계시는데 혼자서 하시라고 하고 저희는 그만 돌아가 볼게요. 어차피 당장 먹을 음식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분명히 여기 있는 음식들 전부 다 같이 만들어서 불의한 이웃을 돕기로 했다고 했을 텐데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이니? 두 번 얘기하게 하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서둘러 음식 준비해라. 다른 건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준비되어 있는 식재료로 전만 부치면 된다. 당신 애들 데리고 일회용 용기 좀 사와봐요. 시무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분위기를 조성하자 두 동서내외들도 눈치는 있는지 더 이상 얘기하다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불만 섞인 표정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에게 전화 한 통이 왔고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다면서 금방 올 거라고 급하게 밖으로 나가셨는데 그 순간 두 동서가 들고 있던 뒤집개를 바닥으로 패대기 쳐버렸어요. 저는 두 동서를 무시하면서 묵묵히 전을 부치고 있는데 두 동서가 나누는 대화에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참다 못한 저는 동서들에게 시모가 오기 전에 서둘러 음식을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그 순간 제 기분을 상하게 만든 한마디를 듣게 되었어요. 진짜. 정말 못해 먹겠네. 아니 어머님, 정말 왜 그러시는 거야? 원래 저런 성격 아니었는데 형님이 들어오면서부터 정말 이상해지셨어. 우리한테 그동안 찍소리도 못했으면서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거야? 평소에 봉사활동을 했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겠는데 지금까지 봉사활동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 많은 음식들을 전부 다 준비하라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동서는 어머님 행동에 대해 이해가 돼? 동서도 납득 안 되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저희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바친 게 얼마인데 매번 얼굴 볼 때마다 용돈 챙겨드리면서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제 손에 들린 뒤집개밖에 없네요. 다음부터는 어머님 전화도 안 받을 거예요. 그냥 오지 않는 게 속 편하겠어요. 이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이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 제67조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생각은 어때요? 형법 제62조로 다스리기에는 죄질이 안 좋잖아요? 당연히 형법 제67조가 적합하지. 며느리로 들어왔다고 무조건 강제노동 시키는 건 잘못된 거고 그에 따른 처벌을 무겁게 내려야 된다는 거에 나도 100번 동의하지. 우리나라 법은 너무 물러 터졌어. 며느리를 너무 우습게 한다니까. 우리가 법을 다루는 변호사인 걸 완전히 잊어버리셨나 봐. 그런데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구나? 저희 법조인끼리 나누는 대화니까 형님은 그냥 조용히 전이나 붙이세요. 저희가 하는 얘기 귀 기울여봤자 형님은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해요. 무식하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어머님한테 사랑을 받지 않겠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네요. 계속 땀 흘리면서 열심히 전 붙이세요. 저희는 할 만큼 했으니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어야 할 것 같네요. 동서, 우리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까? 아유, 좋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큰형님 인생도 참 불쌍해요. 먹고 살기 위해 사업한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은데 입에 풀칠할 정도의 돈벌이는 되세요? 돈이 되겠니? 아무리 알고 기어봤자 우리를 어떻게 따라와. 사업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손바닥만하게 가게 하나로 돈벌이가 되겠어? 내가 그동안 계속 참고 있었는데 니들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설치는 거야? 변호사가 엄청 대단한 직업인 줄 아는데 그래봤자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나부랭이 아니야? 월급 받아먹고 사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나서 윗사람에 대한 예의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네. 정말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쬐깐한 후배년들이 선배 앞에서 방금 뭐라고 그랬어? 형법 62조? 이깟 일 좀 시켰다고 어머님을 재판에 세우겠다는 거야? 뭐야? 니들 서울법대에 나왔다고 했지? 몇 학번이야? 내가 너희들 까마득한 선배야. 법대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우스워 보이지? 어머님이 전에 뭐라고 하셨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손바닥만 하기 때문에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들은 눈앞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 그러고도 너희들이 법조인이냐? 내가 웬만해선 서울법대 나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니들 하는 행동들이 우리 학교를 먹칠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저도 처음에는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변호사가 돼서 대형 로펌에 들어가 많은 돈을 벌고 싶었고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가는 길이 원하는 길인 건가 싶더라고요. 법을 좋아하고 변호사가 꿈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제 주위에서만 봐도 돈도 잘 벌고 사회에서 변호사라고 하면 인정받고 살 수 있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도 하지 않은 친구들이 벌써부터 변호사 된 것 마냥 거만해져서 타인을 무시하고 법으로 상대를 누르려는 모습들을 보니 저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저와는 맞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돈이 되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대학을 졸업 후 큰 결정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 모두 제가 법조인이 되지 않겠다고 하자 난리가 났었죠. 저희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장녀였기 때문에 저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했었는데 힘들게 대학교를 졸업까지 했으면서 로스쿨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에 부모님께서는 쓰러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이 원하는 삶을 살기보단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고, 그 과정들이 쉽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힘든 결정을 내린 만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던 요식업에 뛰어들게 되었고, 늦게 출발한 만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저는 현재 국내에만 한식 체인점이 50개 점포가 자리를 잡았고, 지금도 꾸준하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해외에도 7개의 점포를 오픈한 상태입니다. 힘들게 달려온 만큼 저에게 주어지는 수익 또한 적지 않았고, 저는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함께 일하신 사장님들과 가족처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만약에 변호사가 돼서 로펌에 들어가 월급 받는 위치에 있었다면 분명 한계가 느껴졌을 테고, 더 이상의 성장이 멈췄을 때 오는 만족감과 성취감이 없어서 직업에 대한 즐거움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주어진 환경을 통해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힘든 결정이었던 만큼 저와 동행하신 사장님들께 제가 덜 가져가고 더 드릴 정도로 항상 변치 않는 좋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오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어린 후배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이면 그만한 품격을 갖추고 살아야 되는데, 같은 대학을 나왔다는 게 창피할 만큼 두 동서들의 실망스러운 행동에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같은 대학교 선배라는 증거를 대자 당황한 두 동서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수습하려고 진땀을 빼기 시작했어요. 어마, 큰형님, 왜 진작에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미리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저희가 형님을 무시하지 않았을 텐데, 방금 말실수한 거 어머님한테 얘기하지 않을 거죠? 이건 형님 탓도 있는 거 아시죠? 식당 몇 개 운영한다고 해서 배운 게 없으니까 장사로 먹고 사는 줄 알았지. 저희랑 같은 대학에 나왔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내가 굳이 말을 할 필요 있나? 그리고 내가 동서들과 같은 대학에 나왔다고 얘기하면 나를 대하는 행실들이 전부 다 진심이었겠어? 분명 가식적인 부분들이 있었겠지. 나는 동서들과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런데 학교 후배인 니들이 보인 행동은 정말 선배로서 너무 실망스럽고 내가 다 부끄러울 정도였어. 상대방이 법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고 쳐. 하지만 못 알아듣는다고 몇 조 몇 항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법조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 어머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시키셨는지 생각은 해봤어? 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만들라고 하신 것 같아? 좋은 일도 하고 우리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게 많은 대화를 나누라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 아니겠어?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가족들 전부 안 들어오고 있잖아. 우리가 충분히 대화로 풀어갈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준 건데, 방금 동서들은 어머님이 강제로 노동을 시켰다고 불만을 가지면서 형법 제67조에 대해 거론했지? 어머님이 전 좀 붙이라고 한 게 재판감이니?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어떻게 어머님이 징역살이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자, 잠깐만. 너희들 정말 나한테 그런 말을 했던 거니? 좋은 일 좀 하고 서로 친목도 다질 겸 힘들게 자리 마련한 내가 징역살이를 해야 될 정도로 잘못을 한 거야?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매번 어머님 댁에 와서 음식만 먹다가 갑자기 일을 시키니까 심통이 나서 투덜거린 거예요. 조금도 악한 감정이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여기 있는 전 다 붙일 테니까 형님이랑 어머님은 들어가서 좀 쉬세요. 흥분 좀 가라앉으시고 쉬고 계세요.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붙이자면 동서들이 다니고 있는 로펌에 내 대학 동문들이 꽤 많이 다니고 있거든?
며칠 전에도 전화 통화했었는데 그중 한 친구가 그 로펌 대표 아들과 곧 결혼하는 거 알지? 나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어. 조만간 얼굴 좀 보고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동서들이 안과 밖이 많이 다른지 알고 싶어서. 동서들이 다니고 있는 로펌 회사에 제 동문이 로펌 대표 아들과 곧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결혼식장 가면 어차피 알게 될 거라 제 입으로 굳이 법대 나왔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두 동서들의 행실이 너무 안 좋아서 잘못된 버릇을 고쳐줘야 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제 입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일단 두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 이후 두 동서들은 틱소리하지 못하고 시모가 시키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깍듯하게 예의 바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으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동서들의 못된 버릇들을 계속 지켜만 봤다면 아마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두 동서들과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싶지만 사람 다루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긴 합니다. 상황상 속내를 숨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동서들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잖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분명 주변에 소위 잘 나가는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만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해봤자 이득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상처받게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30대 딸이 있는 50대 중반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잘한 일이라면 바로 사랑스러운 우리 딸을 낳은 것입니다. 딸은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항상 여기 사연을 듣고 있었는데 저도 기가 막힌 사연이라면 빠지지 않아 이렇게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를 불쌍하게 여기셨던 지인분께서 중매혼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중매혼으로 만나게 된 것이 딸의 아빠, 남편입니다. 남편 역시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장남이었고 결혼을 할 여자가 없어 고민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기 순애 씨, 저희 집은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수 있겠죠? 아, 네, 괜찮아요.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게 중요해서요. 일단 저희 부모님을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저와 중매를 통해서 만나게 된 후에 저희는 6개월 만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큰 애정을 가지고 가정을 꾸린 것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일을 하는 남편의 모습에 어쩌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저희는 따로 집을 구하지 못하였고 결혼과 동시에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집살이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녹록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셨을 때에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그다지 힘들지는 않았지만 결혼 2년 만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야, 너 밥 아직도 안 했어? 아니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니?
아주 그냥 불쌍한 애 받아줬더니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진짜. 너 지금 결혼한 지 3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따박따박 밥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그게 요즘 통 몸이 좋지 않아서 자꾸만 잠도 쏟아지고 무겁기도 해서요. 지금 바로 밥 차릴게요. 아휴, 그러게. 밥을 작작 먹어야 살도 안 찌고 몸이 가볍지. 그렇게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으면 몸이 무거우니까 잠만 오지 않겠어? 정말 내가 식충이를 내 자식 짝으로 엮었다니. 내 손을 잘라야지 아주 그냥. 시모는 항상 저에게 막말을 내뱉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이런 행패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불편해하는 것을 더 불편해 했었어요. 저는 그 집에서 외로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자 시모의 태도는 약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혹시라도 제가 장남의 대를 이을 장손을 임신한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요즘 뭐 먹고 싶은 건 있냐? 아니요. 그냥 딱히 생각나는 건 없어요. 네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장손 말이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우리 장손이 쑥쑥 크지. 어머님. 아직 딸인지 아들인지 나오지 않아서 아직 모르는 일이잖아요. 예, 내가 임신한 사람을 본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 두 아들 임신했을 때를 아는데 넌 무조건 아들이야. 시모는 확인이 된 것도 아닌데도 임신한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라며 이야기를 했어요. 입덧을 할 때도 배가 불러오는 모양을 봤을 때도 무조건 아들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모는 어디선가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이 집을 살릴 사람이 아들밖에 없다고 들었다며 더욱 장손에 집착을 하는 것이었어요. 예, 내가 어디서 조용히 말을 듣고 왔는데 우리 집안이 일어서려면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 우리 승남이도 자식들 중에 아들만 있다고 하고. 어머님, 요즘은 아들, 딸 상관없이 잘 기르는 게 최고래요. 누가 그러지? 그런 건 다 딸만 낳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그거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거야. 막상 아들 낳으면 나처럼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출산만 잘 준비해라. 2000년대가 코앞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이야. 저도 참 놀라웠지만 시모의 입장에서는 시아버지도 없고 두 아들 역시 상황이 좋지 않으니 믿을 건 장손이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개월의 임신 기간이 지나고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출산을 하고 나서는 다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단지 딸을 낳았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엄마, 우리 왔어. 얼른 나와보쇼. 뭐가 이쁘다고 나와보래? 허참, 아들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다 제가 딸 얘기를 해서 그런 거야. 정말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어머님, 저희 아이 한 번만 봐보세요. 너무 착하고 순해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순한 아이 처음 봤다며 이야기했어요. 딸이 순해야지. 우러져 끼는 순간 니넨 여기서 쫓겨날 줄 알아. 에휴, 식중이 하나 더 늘었네. 임신 기간 동안 그나마 잘해주었던 시모는 딸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다시 예전의 독한 시모로 돌아왔어요.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기간에도 시모는 제가 누워있기만 하면 그 꼴을 보지 못했고 저는 결국 제대로 된 산후조리도 하지 못한 채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모의 모진 시집살이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했던 이유는
다시 돌아갈 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어린 딸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몸 상태가 나빠지게 되었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임신을 해도 계속해서 유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더 멀어지기만 했어요. 그러던 중 차남이었던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승진이 결혼하는 색시 봤니? 너랑은 다르게 거기는 집안도 좋고 애가 싹싹하니 몸도 건강하더라. 네, 저도 봤어요, 어머님. 너 혹시나 네가 형님이라고 형님 대우 받을 생각일랑 하진 말아라. 알지? 너는 딸만 낳고 몇 년 동안 임신도 못했는데 어떻게 맏며느리라고 할 수나 있겠니? 에휴, 내가 그때 너를 받아주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그러는 어머니 본인은 여자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누가 무식하게 아들, 딸 차별해요. 이제 지연이도 다 알아들어요. 한 번만 더 차별하면 지연이 데리고 나갈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쓸데없이 딸이나 낳아가지고. 예, 아들을 낳았으면 얼마나 좋니? 애비도 방황하지 않고 우리 집안도 살렸을 거 아니야. 시모는 동선의 집안이 마음에 들었고 고아였던 저와는 다르게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며 만족해했어요. 거기다가 시집을 오면서 따로 집도 구하고 왔다며 능력 없어 자신과 같이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동서는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가 임신을 했을 때에는 아이의 성별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나, 우리 둘째가 아들을 임신했구나. 아유, 장하다 장해. 역시 우리 복덩이가 이번에 들어왔던 거야. 아이고 장해라. 몸은 힘들지 않고? 아유, 어머님. 다 어머님 기도 덕분이죠. 몸은 힘들지 않은데 아이가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게 많은가 봐요. 아이고, 우리 귀한 장순이 배가 고프다고?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예, 너는 가서 고기도 굽고 전도 좀 해봐라. 아, 하는 김에 둘째 좋아하는 잡채도 좀 하고. 네? 지금요? 아니, 지금 재료도 없고 그냥 있는 걸로 먹게요. 아니, 지금 장손이 배가 고프다는데 재료가 없으면 당장 달려가서 사와야지. 아, 뭐하고 있는 거야? 어머님,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가서 먹으면 돼요. 아니다, 아니다. 금방 밥 차려줄 테니까 먹고 좀 쉬고 있어. 집에 가면 또 밥 해야지 힘들잖니? 여기서 먹고, 아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거라. 시모는 장손을 임신했다는 말만 듣고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애정을 보이셨어요. 동서는 어머님의 사랑을 받으며 매일매일 집으로 와 밥을 먹기 시작했고 동서가 힘들어 집에 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날에는 저에게 바리바리 음식을 싸들고 가 동서네로 가져다 달라고 호통했죠. 짜증나고 힘들기도 했지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게 되면 딸 지연이에게 못되게 굴까 싶어 외출하는 김에 들렸어요. 음식을 싸고 가 동선의 집으로 간 날에는 동선은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머, 형님. 어머, 이 많은 걸 형님 혼자 하신 거예요? 어머, 대단하시네요. 그나저나 우리 어머님 장손이 태어나면 땅이며 예금이며 다 물려준다고 벌써부터 준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몰랐네. 형님은 뭐 받으신 거 없으세요? 아니,
어머님은 민망하게 저한테만 그러시더라고요. 형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힘 좀 써보세요. 저흰 이제 장손만 잘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땅도 주신다지 돈도 주신다지 걱정될 게 없네요. 동서가 출산을 하고 난 후에는 더욱 심한 차별이 시작되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딸아이와 조카의 차별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동서는 아들 손주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시댁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특히나 손주가 학교에 진학을 할 때가 되어서부터는 차별이 더욱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장손. 우리 장손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지? 장손 학용품 사야 되니까 여기 용돈이니 잘 써라. 어머, 어머님, 100만 원이나 넣으셨어요? 아니 뭘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형준아, 할머니께 고맙습니다 해야지. 할머니, 고마워. 근데 할머니, 나 장난감도 사주면 안 돼? 이번에 꼭 사고 싶은 거 있단 말이야. 엄마랑 아빠는 안 된대. 아니, 우리 장손이 갖고 싶다는데 왜 그걸 안 사줘? 할미가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시모는 없는 살림 속에서도 시조카가 가지고 싶다는 건 다 사주고 용돈도 많이 챙겨주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딸아이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간혹 우리 부부가 일을 하는 사이 필요한 학용품이 있어 잠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에도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모의 태도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저에게도 모자라 딸아이에게까지 차별을 하니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지연이도 중학교 입학하는데 돈 10,000원은커녕 챙겨주지도 않으시고 형준이한테는 100만 원이나 주셨어. 당신은 이거 좀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해? 당신 지금 돈 안 줬다고 이러는 거야? 아니, 엄마한테 돈이 어디 있어. 거기다가 형준이는 장손이니까 더 챙겨준 거고.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엄마가 돈 안 줬다고 이렇게 얘기해?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그러잖아. 지연이는 온갖 심부름 다 시키면서 형준이는 와도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고, 거기다가 지연이가 급해서 준비물 살 돈 5,000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정신머리가 없느니 이래서 여자애는 필요가 없다느니 막말해서 그런 거지. 아, 무슨 막말이라는 거야. 지금까지 어머니 성격 알잖아. 모르고 지금껏 버틴 것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왜 그래? 아, 머리 아프게 좀 하지 마. 제발. 남편은 이런 저의 말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의 태도가 하루 이틀이냐며 갑자기 얘기하는 제가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이대로 딸아이에게 불행을 넘겨줄 수 없다고 생각해 모든 가족들의 반대에도 취업을 했습니다. 적게나마 돈을 벌어서 모은다면 딸과 둘이서 살 수 있는 작은 집 하나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차별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서도 부엌에 있는 건 저와 제 딸이었죠. 지연아, 그만하고 너도 가서 TV 보고 있어. 엄마가 다 해도 되니까 여기 있지 말고 어서 나가. 엄마, 나는 엄마랑 있는 게 편해.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나가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엄마 얼른 하고 같이 쉬자. 예, 너네는 부엌에서 아니 무슨 말이 이렇게 많니? 명절 음식에 니네들 침 다 들어가겠다. 둘째야, 형준이 뭐 먹고 싶은 거 챙겨봐라. 네, 어머님. 어머, 형님. 아직 다 안 하셨어요?
제가 앉아서 도와드릴 걸 그랬나 보다. 그래, 조금 도와줘. 음식량이 늘어나니까 혼자 하기가 힘드네. 도와주긴 무슨? 얘 혼자서도 잘하니까 그냥 둬라. 너는 저기 따뜻한 데 앉아서 형준이랑 음식 먹으면서 쉬고 있어. 할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 혼자 어제부터 오늘까지 쉴 틈 없이 재료 준비하고 일하는데. 너? 어디서 소리를 질러? 아주 그냥 지 엄마 빼닮아가지고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아휴, 니네 때문에 제명이 살 수 있겠냐? 아유, 어머님, 참으세요. 사춘기라 그런가 봐요. 저랑 방에 가서 있어요. 그래, 둘째야. 이렇게 사근사근 해야지. 아주 딸은 엄마 닮는다더니 가면 갈수록 보기가 싫어. 딸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막말을 내뱉는 시모의 태도와 그 옆에서 여우같이 행동하는 동서의 행동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능력이 있었다면 지금의 상황이 생기진 않았을 걸 후회가 되기도 했죠. 그 집에선 저와 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장손 타령은 점점 더 심해졌고 딸에게 하는 막말의 수위도 점점 높아졌어요. 야, 너는 여자가 된 게 청소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할머니, 제가 무슨 성인도 아니고 거기다가 저 지금 공부해야 돼요. 참, 여자는 집안 청소부가 되는 거야. 공부 그거 다 쓸모없고 돈이나 벌거나 집안일이나 하면 되는 거지. 공부는 무슨? 시모는 우리 아이를 단순히 집안 파출부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어리지만 조금만 크면 돈도 벌면서 집안일도 하는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딸아이는 그런 시모의 태도에 매번 항변을 하였지만 시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딸아이에게 하는 시모의 태도에 반박을 했지만 오히려 시모는 제가 그럴수록 딸을 더 괴롭혔고 딸이 자신에게 항변을 하면 시모는 저를 괴롭혔습니다. 딸과 제가 서로에게 중요하다는 걸 악랄하게 이용했던 것이죠. 넌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한 거니? 아니, 어떻게 어른들한테 그렇게 예의 없이 행동할 수 있어? 네? 아니, 지연이가 또 왜요? 아니, 할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잖니? 애비는 크면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어찌 엄마 피를 받아서 그런지요? 우리 집 애가 아닌 것 같네. 아, 정말 듣기 싫어 죽겠네. 제발 그런 말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요즘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아니, 없긴 왜 없어? 다들 앞에서 티만 안 내는 거지. 원래 손녀보다 손주가 더 이쁜 법이야. 핏줄이 왜 핏줄인데? 너는 아들도 안 낳아봤으니 내 마음을 알기나 하겠니? 저에게는 이런 식으로 속을 뒤집어 놓았고 제 딸에게는 저를 비난하며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연애미야, 지연이 살 이대로 둘 거니? 지연이가 왜요? 지금 살이 너무 빠져서 오히려 쪄야 할 상황인데. 아니, 이게 뭐가 날씬해? 맨날 밥만 축내니 이렇게 살이 찌지. 아, 할머니, 왜 또 그래? 너막 났나 진짜? 그런 말 할 거면 그냥 나가. 으이그, 네가 그러는 게 다 니네 엄마 탓이다. 어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말버릇 없는 애로 자랐을까? 할머니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넌 니 애미 닮아서 아주 그냥 게을러 터졌구나. 밥을 작작 먹어야 몸도 가볍고 움직이게 되는 거야. 맨날 삼시세끼 다 챙겨 먹으니 몸이 둔할 수밖에. 어머니야말로 살 좀 빼세요.
다 늙어서 관절도 안 좋으시면서 뭘 삼시세끼 다 챙겨 드세요? 몸 가벼워지게 하루에 한 끼만 잡수세요. 지연이 평균 체중도 안 되는데.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저에게 했던 막말을 그대로 딸에게 하는 꼴을 보니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마치 다른 집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기만 했습니다. 저와 딸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을 가지고 작은 전세방이라도 알아보자며 남편을 설득했어요. 아니, 갑자기 무슨 뿡가야? 우리가 그렇게 넉넉해 보여? 여보, 우리 여기서 어머님이랑 같이 살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연이도 죽게 생겼어. 당신 뻔히 알고 있으면서 뭘 물어보는 거야? 아, 어머니 이제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셔서 전처럼 그렇게 심하게 못 하시잖아. 심하게 못하시기는 공부하는 딸아이한테 집안 청소부가 되라니 돈이나 벌라니 이런 소리가 어떻게 심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야? 아, 옛날 어른이니까 그런 소리 할 수도 있는 거지. 당신도 알잖아. 워낙 고지식한 거. 이젠 나도 못 참아. 당신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나는 지연이만 데리고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열심히 모아둔 돈을 가지고 작은 전세방을 얻어서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집을 나간 저를 두고 시댁 식구들은 온갖 욕을 해왔지만 감옥에서 나온 것 같이 오히려 해방감이 들어 아주 살 것만 같았죠. 남편은 저희가 집을 나오자마자 저희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 이후 잠시 동안 평화가 이어지는 듯 했었죠.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로 인해 딸은 심한 외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했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시댁 식구들도 오랜만에 모이게 되었어요. 아니,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아니, 그래. 그럼 상태가 어떻다는 거니? 아직은 정확하진 않지만 오늘이 고비라고 해요. 오늘 깨어나야 그나마 나아진다고 하는데. 아니, 그래서 사고는 어떻게 해서 났다고? 중앙선 침범으로 딸애가 탄 차를 가해자가 쳤던 모양이에요. 아휴, 그렇구나. 아유, 그럼 그쪽에서 보상금도 주고 보험금도 다 받겠네? 네? 네, 그렇겠지만. 아니, 근데 왜 지금 굳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세요? 아니, 지연애미야, 들어봐라. 어차피 지연이는 가망이 없다고 하잖니? 그 돈 받아봤자 지금 당장 들어갈 돈도 없을 거고. 그러니 형준이 이번에 중고등학교부터 유학을 가겠다고 하더라. 근데 둘째 내가 자금이 부족한 모양이야. 그 보상금 우리 장손 유학 자금으로 보태자. 네? 아니,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생각을 해봐라. 그 돈 받아봤자 니는 이제 자식이 없으면 쓸데도 없잖니. 이제 와서 또 낳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 쓰자는 거지. 저는 시모의 이 말을 듣고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변의 시댁 식구들도 모두 있었지만 누구 하나 시모의 말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이 소식을 알고 있는 눈치였고 한 번쯤은 서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았어요. 정말 당신들 제정신이야? 제발 눈 떠달라고 빌어도 모자를 판국에 우리 딸 생명 가지고 이따 이야기를 해? 미친 거 아니야? 다들 제정신 있냐고? 어머머머, 얘가 단단히 미쳤네. 너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아니, 말하려면 제대로 얘기해야지.
니네가 우리 집에 와서 뭐 한 게 있다고 그래? 그나마 딸 자식은 가는 길에 집안 일으켜 보겠다며 돈이라도 남기고 가는 건데 그거 네 돈 아니다. 돈이라면 아주 눈이 뒤집히지. 내 딸 차별한 것도 모자라서 내 딸 보험금을 어디다 줘? 그래, 진짜 눈 뒤집히는 꼴 한번 봐볼래?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보여? 아유, 형님, 진정 좀 하세요. 진정 좀 하시고 어머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동서도 지금 어머님 이야기에 동의하는 거야? 아니, 어머님이 잘못된 말도 하신 것도 아닌데요, 뭘. 미쳤어, 다들? 당장 꺼져. 당장 니들 꺼지라고. 얘가 자식 잃으니 제정신이 아니네. 그 돈 쓸데없이 쓸 생각 하지 말고 집안 살리는 데 써라. 알았니? 난 내 얘기 했으니 이만 가마. 시모는 끝까지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고 저는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서 남편과도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당신 왜 그 자리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 어머님 하신 이야기 못 들었어? 우리 지연이 보험금으로 장손 유학 보내겠다잖아. 여보, 지연이 솔직히 언제 정신 차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어차피 가해자가 보상금 준다고 하잖아. 그 돈으로 일단 병원비 쓰면 되는 거고 보험금은 보태주면 되는 거지. 아, 왜 그렇게 삐뚤게만 생각하는 거야? 뭐? 당신 지연이 아빠 맞아?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막말로 지연이가 언제 정신 차릴 줄 알고 지금 돈을 묵혀두고 있어. 차라리 우리 집안 장손한테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지. 당신 정말 어머님 아들 맞네. 모자가 쌍으로 미친 소리만 하고 있네 정말. 등신도 이런 상등신이 없겠다. 실망이고 당신 같은 남편 아니 아빠도 필요 없으니까 그만 끝내. 저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겨우 돈 때문에 이혼을 선언하는 거냐며 거부를 하였어요. 더 이상 저는 남편과 아니 그 집안과 연결이 되고 싶지 않아 독하게 마음을 먹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딸 지원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연명하고 있었죠. 남편은 결국 이혼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지만 위자료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뭐? 위자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위자료야? 당신 시댁에서 우리 무시하고 차별할 때 한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무것도 없다니. 당신 따라서 분가하고 시댁에 안 가도 별말 안 한 게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당신 병원에서 일 잊어버렸어? 거기서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지연이 상태 괜찮은지 보는 사람 없었어. 근데 그 와중에 보험금은 받았는지 그것만 물어봤잖아. 우리를 뭘로 받길래 그런 소리를 했던 건데 그게 부당대우가 아니면 뭐가 부당대우야. 그 와중에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잖아. 궁금해 물을 수도 있는 걸 가지고 그게 부당대우라 할 수 있어? 난 이거 못 받아들여. 항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결국 남편은 이혼 소송에 항소하여 상급 법원으로 가게 되었죠. 종종 시모나 동서가 병원에 왔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딸아이가 언제 떠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듯해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는 희망을 놓치지 않고 정성으로 딸아이를 위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상급 법원에서는
남편 측이 오히려 제가 시댁의 발길을 일방적으로 끊었으며 시댁 식구들을 무시했다고 항소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던 장면을 그 증거로 제출을 했던 것이죠. 저는 너무나 억울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부당 대우에 대해서 입증할 또 다른 증거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위자료 부분에서는 불리하게 결정될 수도 있어요. 아쉽지만 판결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인간들 정말 인간 같지도 않네요. 아니,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이혼을 할 거였다면 충분히 증거 자료를 마련해 둘 걸 그랬나 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질 겁니다. 아무래도 부당 대우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자료는 충분했으니 원판결이 뒤집어지지 않기만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끝까지 잘 부탁드릴게요.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자 그동안 제가 보냈던 메시지 내용 등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이 때문에 원심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부당 대우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측에서도 원심에서 바뀔 수는 있지만 크게 바뀌지 않기만을 바라야 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할 정도였죠. 그렇게 상급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던 날 예상 밖의 일이 발생했죠. 바로 중환자실에 있었던 딸이 깨어나 증언과 증거 자료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법원에 나타난 딸아이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너 왜 여기 있니?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게 굉장히 아쉬우신가 봐요. 아니, 할머니뿐만 아니라 작은 엄마도 똑같은 표정이시네요. 어머머머, 아니 언제 깨어났어? 아니, 며칠 전까지는 중환자실에 있었던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제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억울한 우리 엄마 두고 제가 갈 수가 없어서요. 죽기 살기로 버텨서 깨어나게 되었네요. 이렇게 깨어난 덕분에 제가 우리 엄마가 당한 일들 다 진술하고 증거 자료도 건넸어요. 뭐? 뭘 건넸다는 거야? 당한 일이 뭐가 있다고? 너 다치더니 어디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할머니, 저한테 보낸 문자 기억 안 나세요? 저 대학 등록금 쓰지 말고 모아뒀다가 그쪽 장손 유학자금 대야 된다고 했던 거요. 거기다가 제가 싫다고 문자 보내니 지혜미 닮아서 버릇없다며 폭언 줄줄이 써서 또 보냈잖아요. 작은 엄마는 또 안 그러셨어요? 그거 제가 싹 다 모아서 증거 자료로 제출했어요. 예, 그게 어떻게 부당대우야? 우리 집은 장손이 우선인데 어떻게 그게 부당대우냐고? 시모는 그동안 딸아이에게 대학은 포기하고 대학 등록금을 모아서 유학자금으로 보태라고 종용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공장에 취업이나 하라며 취업 일자리를 알아봤다고 전화도 했었었죠. 저는 시댁과의 교류를 계속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딸아이에게 계속해서 전화해 모진 말들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대단들 하시네요. 대단한 장손 하나 키워보려고 애지중지 키운 남의 딸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다니요. 이번 일 저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니 당신한테도 위자료 청구했으니 그렇게 하세요. 아니 위자료라니? 내가 뭘 했다고 위자료를 청구했다는 거야? 집을 나간 건 너고 이혼을 하겠다고 한 것도 넌데 잘못한 거 내가 아니고 너야.
끝까지 추잡하게 이러니 할 말이 없네요. 법원에서 다 결정을 해줄 테니 누가 잘못한 건지 나오겠죠. 저는 딸아이의 진술과 자료들을 토대로 그동안 심각한 시집살이 부당대우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상급 법원에서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에게도 위자료 2천만 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선고했죠. 없는 집안에서 위자료를 4천만 원이나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결국 모든 시댁 식구들이 돈을 내뱉어야 했습니다. 유학을 보내야 한다며 노래를 불렀던 동선의 가족들도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동서 아들은 유학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지인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얘기는 더욱 놀라웠죠. 어머머머, 너 그거 들었어? 아니 너희 전남편네 집안 요즘 난리도 아니잖아. 왜? 거기는 우리만 나가면 잘 살 것처럼 얘기하더니 무슨 일 있대? 그 둘째 내 아들 있지? 걔가 글쎄 크면서 온갖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거 수습하느라 없는 집안 돈들 싹 다 모아서 쓰고 있다면서 소문 쫙 났어. 지인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장손하면서 떠받들던 장손이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집안을 일으킬 거라면서 저희를 구박하고 핍박했던 이유였던 그 장손이 결국 그 집안을 더 망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을 알았는지 딸아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속 시원하다며 크게 웃더라고요. 저희는 소소한 추억을 쌓으면서 서로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다 하는 건 너무 구식인 거죠. 차별은 다시 자신에게 도구로 돌아온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사연들 속에서 위로를 받던 3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엄마가 계세요. 저희 엄마는 어릴 적 제가 태어나고 난 후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홀로 저를 키우셨답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 하나만 보고 견뎌내셨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엄마는 더 늙기 전에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으시다며 자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남편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였답니다. 같이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공감대도 많았어요. 특히나 남편은 시아버지가 가정에 소홀하셔서 거의 시어머니께서 홀로 키우신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아빠의 역할까지 다 하면서 저를 키웠어요. 지영 씨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죠? 저 역시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빠는 가정에 소홀하셨고 엄마 혼자서 이리저리 노력하시면서 가정을 지키셨죠. 그런 엄마가 저도 애틋하지만 지영 씨도 엄마가 애틋하시겠어요. 어머, 그죠? 저도 엄마가 고생하면서 키워주셨거든요.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준호 씨는 이해를 해 주시네요. 아, 경험해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죠. 만남을 지속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의 가정사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홀어머니라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남편은 처음부터 저의 상황을 모두 이해하는 듯 보였어요. 거기다가 공감도 잘해줘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엄마에 대한 효심도 지극해서 결혼을 하면 엄마에게 애틋한 제 마음도 잘 이해해 줄 거라 생각을 했죠. 엄마는 남편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는 약간 싹싹하지 못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애교도 많고 싹싹했답니다. 결혼 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틈날 때마다
엄마가 일하시는 곳에 찾아갔다고 했는데요. 엄마는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기른 상추 같은 채소들을 파셨는데 남편은 엄마에게 가서 상추 파는 것도 도와주고 같이 저 대신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였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걸 듣고서는 결사 반대를 하셨어요. 남편도 어떻게든 시어머니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처럼 제가 가서 시어머니를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준호 씨랑 만나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어머, 여긴 웬일이니? 나 너 보고 싶다고 한 적 없는데? 준호야, 너 엄마 자꾸 나쁜 사람 만들 거야? 엄마 생각을 이야기했잖아.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봐야지. 엄마, 지영이 괜찮은 애야. 편견으로 보지 말고 한번 직접 보고 생각해 보라고. 네, 어머님. 저희 엄마 홀로 저를 키우시긴 하셨지만 부족하게 키우시진 않으셨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준비한 선물인데 받아주세요. 그래, 엄마. 원래 우리 엄마 소녀같이 섬세하신데, 왜 이렇게 고집이실까?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사람 데리고 왔겠지. 그러니까 일단 지영이가 가지고 온 한우부터 같이 구워 먹자.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팍팍 내셨지만 남편이 옆에서 애교도 부리며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통에 그럭저럭 식사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와의 연애는 어쩔 수 없지만 결혼까지는 안 된다며 이야기를 하셨죠. 남편은 결혼을 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다퉜고 시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우시기도 했답니다. 제가 찾아가도 받아주시지 않으시니 저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제 친정엄마가 자신이 만나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는 시어머니를 만나시고는 결혼 허락을 받으셨어요. 조건은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예물 예단을 모두 맞춰주겠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과도한 것을 요구하셨지만 엄마는 묵묵히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혹시라도 결혼해서 미움을 받을까 더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셨어요. 거기다가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시부모님 하객분들 식사 비용도 저희가 다 지불해야 했죠.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할까 싶었지만 엄마는 남편이 마음에 들었고 저에게도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서는 남편만 보고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엄마의 오랜 바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시어머니만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걸릴 것이 없었어요. 남편도 착하고 저와 친정엄마에게 잘했거든요.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의 행동에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영아,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하게 키우셨거든. 그래서 서운해서 그런가 봐.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까 싱숭생숭 하신가? 갑자기 저러니 나도 당황스럽네.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엄마도 받아들이실 거야.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나도 노력할게. 괜찮아, 준호 씨. 나도 이해는 해. 우리 엄마도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 좋으시면서도 내심 서운하시기도 한가 보더라고. 나도 더 노력한다 보면 어머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고마워. 나도 어머님께 잘할게. 준호 씨만큼 우리 엄마 위해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항상 고마워. 정말 친엄마처럼 우리 엄마 좋아해주고 도와줘서. 내가 딸인데 어쩔 때는 준호 씨가 우리 엄마 아들 같다니까? 남편은 저에게 항상 미안함을 표현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고맙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은 사랑하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저와 결혼을 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고 하지는 않으셨답니다. 다만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시어머니가 만나자고 하면 항상 저를 데리고 나가곤 했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제가 불청객이라도 된 양 불편해 하셨어요. 그렇지만 한 번에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했답니다. 결혼 후 집에 한 번도 와보시지 않으셨던 시어머님은 언젠가 집으로 찾아오겠다며 남편에게 연락을 해 오셨어요.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 알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보시면서 막말을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쭉 살았던 집이었어요. 자가로 구입을 한 집이었지만 어쩐지 시어머니에게는 사실을 말하기 싫었어요. 예, 이 집은 전세니 월세니? 하긴 니네 집 형편에 자가로 마련했던 건 아닐 테고 니네 엄마가 상추 팔아서 집 하나나 살 수 있었겠냐? 혹시 우리 아들 돈 들어간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런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여긴 제가 직장 다니면서부터 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그래도 사돈인데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엄마, 니네 엄마라고 하는 게 뭐야 사돈인데. 거기다가 나 여기 집은 하나도 없는데 왜 내 돈이 들어갔다고 그래? 좀 민망하다. 아니 준호야, 나는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그렇게까지 뭐라 할 건 아니지 않니? 시모는 당황스럽게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남편도 당황스러웠지만 시모는 제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았다며 그 자리에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대로 당황해하다가 어머님을 따라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이 알아서 잘 달래주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모의 말은 굉장히 경우가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시어머니의 행동에 화가 났답니다. 시어머니와 나간 남편은 한참이 되어서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보니 시어머니와 밥을 먹고 있다는 답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시어머니를 달래보내고 돌아온 남편은 무슨 말을 들었던 건지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좀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면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 솔직히 지금 엄마가 지용씨 마음에 들어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진정할 수도 있잖아. 엄마가 그냥 장난으로 해본 말인데 그렇게 대꾸하니 너무 놀랬대. 나중에 엄마한테 사과 전화 드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려야 되는 거야? 준호 씨는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말하면서 니네 엄마라고 한 적 있어? 매번 우리 엄마는 사돈 어르신 안 사돈 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 너무하신 건 어머님이신데 어떻게 나보고 사과하라고 그래? 아니, 지용씨가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유, 무슨 말을 못하겠다. 관계 개선하라고 엄마 모셔왔더니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준호 씨, 지금 상황이 다 내 탓이라는 거야? 저희는 결국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후 처음 싸우게 되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때문에 싸운다는 것도 황당했지만 무엇보다 갑자기 변한 남편의 태도에 생각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다툼 후 며칠 후에 남편이 먼저 잘못했다며 사과를 해왔지만 한편으로 찝찝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와 만나는 날이면 저는 예민해졌고 남편은 항상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만 했었어요. 그나마 제가 참을 수 있었던 건 시아버지와 함께 만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시아버지가 계실 땐
막말을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말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시아버지가 굉장히 크게 화를 내셨어요. 예, 너는 이런 거 많이 먹어봤니? 친정에서는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지? 아,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제대로 된 게 없어. 아, 조용하고 밥이나 먹어. 아니, 내가 뭘 이상하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유, 지영아, 미안하다. 원래 말을 생각 없이 하는 통에 나도 말하기 싫은데 너는 오죽하겠니?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려라. 당신도 사과해. 에휴, 미안하다. 남편이 예전에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시부가 집에 애정이 전혀 없었고 일만 하시던 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아버지의 행동에 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무얼 하든 신경도 안 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시모의 막말에 저 대신 화를 내주신 건 시아버지셨답니다.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기만 했어요. 이때 왜 시아버지가 가정에 애정이 없었을까 조금은 이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막말을 퍼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 언젠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만나는 걸 자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을 보고 싶었을 뿐이지 그때마다 제가 나가면 더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시아버지와 다 같이 보는 건 참석을 하겠지만 시어머니와 남편만 만나는 자리에서는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준호 씨, 나 당분간 시어머니랑 당신만 볼 때는 같이 자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어머님도 나 보려고 하신 게 아니고 당신 보려고 하신 거잖아. 나도 갈 때마다 힘들고 시어머니도 스트레스 받아 하시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서로 자주 봐야 사이가 좋아지지 않겠어? 벌써부터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엄마가 불편하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먼저 이렇게 피하면 엄마도 당황스럽지 않을까? 어머님, 항상 내가 같이 갈 때마다 불청객을 본 것처럼 보시는데 차라리 내가 없는 걸 좋아하실 거야. 지영씨, 당신 너무 당신 맘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나한테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엄마랑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갔던 거였어? 엄마도 별 불평 없이 보는데 왜 아랫사람인 당신이 이렇게 먼저 불편하다고 하는 거야? 당신 정말 실망이다. 그럼 어머님이 말을 이상하게 하실 때 당신이 좀 말려주던지. 상처는 매번 내가 받는데 어떻게 안 피해? 엄마가 언제 말을 이상하게 해? 당신이야말로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하는데? 남편과의 오랜 언쟁 끝에 결국 저는 시어머니만 있는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어요. 남편은 저의 태도에 못마땅해 했지만 저의 완강한 말을 듣곤 더 이상 이야기하진 않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시가도 그다지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말 그대로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셨고 나머지 돈은 시어머니가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충당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버는 돈은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절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나마 돈을 썼던 게 아들인 저희 남편 물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한 애정이 더 애틋하셨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가에 가면 소변을 보고 나서 물을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것은 그냥 일상이었어요. 거기다가 음식물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음식은 지저분해도 끝까지 다 먹어야 되었죠. 예, 너 어차피 밥 많이 먹지도 않는데 이거나 나랑 먹어 치우자. 네? 어머님, 이거 못 먹는 것 같은데요? 그냥 버리시고 새밥이랑 반찬 같이 먹어요. 저도 남편이랑 새반찬 먹고 싶어요.
너는 없이 자란 애가? 왜 이렇게 아낄 줄을 모르니? 이것도 다 돈인데 너랑 나랑 먹어 치워야지. 어떻게 버릴 생각을 해? 얘 준호야, 얘 집에서도 그러니? 아낄 줄을 모르네. 아유, 못 사는 친정이라 제법 아낄 줄 알겠다 싶었더니만 너 준호가 번 돈 네가 다 쓰고 다니는 거 아니냐?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건 아끼지 못하는 게 아니고. 어머, 얘 좀 봐라 준호야. 또 나한테 뭐라고 한다. 아유, 무서워가지고 무슨 말이나 하겠니? 준호야, 얘 진짜 무섭다. 그지? 지영씨, 이제 그만해. 그거 그냥 내가 먹을 테니까 당신은 여기 앉아서 이거 먹어. 그럼 됐지? 아유, 준호야, 네가 왜 이런 걸 먹어? 그냥 새밥 먹어. 이거 뒀다가 엄마가 먹을게.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 위할 줄도 모르고 너 정말 대단하다. 아유, 엄마, 그만하고 앉아서 밥 드세요. 지영이가 뭘 몰라서 그래. 시어머니는 매번 제가 못 사는 집에서 자랐다며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거기다가 못 사는 집에서 자라서 이런 음식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시가에 가서 밥을 먹기도 했지만 매번 남은 음식은 저한테 주시는 바람에 그 뒤로는 시가로 가는 발걸음을 줄였답니다. 점점 시어머니와 마주하는 일이 더욱 줄어들게 되면서 남편은 그런 저에게 화가 났었나 보더라고요. 역시나 저희는 또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당신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엄마가 그냥 그렇게 해도 좋게 넘어가면 안 돼? 꼭 굳이 그 앞에서 면박을 줘야 하겠냐고. 엄마가 힘들게 나 키웠다고 했잖아. 이미 충분히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한번 이해해주지 않는 거야? 여보, 나도 우리 엄마가 힘들게 키웠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다 말라붙은 밥 주면서 먹으라고 하진 않으셨어. 아니, 당신은 새밥, 새 반찬 먹는데 왜 나는 눌러붙은 오래된 밥을 먹어야 하는 건데? 그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원래 그렇게 살아오셔서 그런 거잖아. 좀 당신이 이해를 좀 해주면 안 돼? 엄마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셨겠어? 아끼자는 마음으로 그런 건데 왜 자꾸 피하고 싫어하는 건데? 당신이야말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아. 역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남편 대우하는 걸 못 배운 건가? 뭐? 당신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지금 우리 집 가지고 말하는 거야? 그래. 다른 사람들은 하다못해 앞에서라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해. 근데 당신은 뭐야? 하나도 노력하지 않잖아. 거기다가 나한테 이렇게 따지는 건 남편 대우를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니야? 배운 게 있어야 하는 건데 당신은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냐고. 참나, 정말 기가 막힌다.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근데 우리 집 모욕하는 건 참지 못하겠거든? 사과해.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야? 당신은 진짜 당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 이날을 시작으로 남편과의 냉전은 계속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싸운 걸 아시고 매일 저녁마다 남편에게 오라며 불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 또한 그런 시어머니의 호출에 점점 집에서 나가는 날이 많아지더니 매일 퇴근을 시가로 하기 시작했어요. 시가에서 저녁까지 다 먹고 시아버지가 집에 오기 전에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남편과의 냉전이 한 달이 넘어서면서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친정 엄마에게도 잘 가지 않았고 명절 때도 잔업이 있다며 친정 가기 전에 나가버렸었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더 이상의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얘, 너 뭐하니? 준호랑 아직도 화해 안 했다며? 에이그, 이럴 때는 여자가 살랑살랑 달래줄 줄도 알아야지.
내가 너네 화해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여기로 좀 와. 네? 아니에요. 준호 씨랑 그냥 나중에 얘기해 볼게요. 이것 봐. 그냥 오라면 좀 와. 준호도 온다고 하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아파트 옆에 공터 있지? 거기서 장터가 열린다더라. 구경거리 많다고 하니까 여기서 밥도 먹고 하면서 풀어보자. 이따 3시까지 오렴. 시모는 뭔가 신이 난 목소리로 일일 장터로 오라고 연락을 해 오셨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부른 장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남편은 시어머니와 이미 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고 신이 난 얼굴로 제 팔을 끌고 가셨습니다. 처음 있었던 행동이 당황스러웠지만 왜 그러는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졌죠. 그 장터에는 엄마가 채소들을 팔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저와 시모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시모는 그 앞에서 신이 난 얼굴로 이야기를 했죠. 어머, 사돈. 아니 여기에서 상추 팔고 있어요? 아유, 그거 판다고 얼마나 벌어? 아유, 안사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사이랑 딸도 왔네. 이번에 오랜만에 여기 장터 연다고 해서 나한테 와달라고 부탁하셔서 왔어, 딸. 어머, 엄마 있을 줄이야. 생각을 못했네. 어떻게 많이 좀 파셨어요? 내가 좀 도와줄까? 아유, 아니야. 그냥 쉬엄쉬엄 재미삼아 파는 거지. 아이고, 재미삼아 팔면 어째요? 이거 팔아야 쌀이라도 사서 먹지. 사돈, 내가 여기 상추 다 사줄게. 얼마야?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로 오늘은 여기 주최한 곳에서 간곡히 부탁하셔서 참석한 거예요. 에이, 사돈. 나 상추랑 채소들 이것저것 가져갈게. 이 정도면 얼마야? 아, 그럼 이 정도는 4만 원 되겠네요. 여기 수익금은 다 기부하니까 저기 놔주시면 돼요. 기부? 아니 사돈한테 주는 게 기부지. 원래 못 사는 사람 돕고 사는 게 기부잖아. 사돈, 돈 10,000원도 없지? 잔돈도 없을 테니까 남은 건 그냥 가져요. 아니 내가 조금 더 사야 하나? 사돈, 나 여기 있는 거 다 살 수 있다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팔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은 진짜 파는 게 아니라 에이, 그냥 받으라니까. 시모는 웃는 얼굴로 엄마에게 5만 원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엄마 앞에서 화를 낼 수가 없어 겨우 참고 있었는데 남편이 여기에 거들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하, 어머니, 그래요. 잔돈 주지 마시고 그걸로 생활비 보태세요. 뭐? 당신 뭘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 선 넘었어. 내가 뭘, 그냥 농담한 거 가지고. 어머님 그래도 여기까지 오시다니 저희 집 이쪽인 건 모르셨나 보네. 야, 우리 아들이 뭘 어떻게 말했다고 그러니? 참나, 사돈네 동네에 와서 창피하게 채소 장사하는 것도 참는데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안 그래요, 사돈? 시모는 얄미운 얼굴로 엄마에게 물었고 저는 당장이라도 폭발해버릴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를 무시하는 행동에는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소리를 지를까 아니면 시모와 남편을 데리고 나가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엄마는 오히려 웃으면서 저를 다독이고 말씀하셨어요. 어머, 사돈. 저는 사돈 형편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그럴 줄 알았으면 받을 돈 어떻게든 받을 걸 그랬네요. 뭐라고? 아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난 하도 떵떵거리길래 잘 사는 줄 알았지. 그리고 여기 보는 눈도 없네. 여기 파는 게 아니라 기부하는 장터라고. 눈이 없어요? 뭐? 뭐라는 거야? 사돈,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잘 사는데 내 상가 월세는 왜 안 내는 거야? 사돈은 돈 500도 없는 거지야? 상가? 월세? 아니, 상가 월세라니. 아니, 어떻게 그걸? 사정이 다 간 것 같아 봐줬더니만 안 되겠네. 바로 받아야 되겠어요. 나 당신 가게 상가 건물주야. 오늘까지 밀린 월세 해결하지 않으면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시모는 엄마의 말에 당황한 듯 보였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봤고 시모는 남편을 끌고 가버렸죠. 엄마는 그제서야 저의 손을 잡으며 떨린 마음을 진정하셨어요. 티는 안 났지만 처음 엄마가 제대로 따져봤던 것이라 속에서는 두근두근 떨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딸을 무시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시모의 태도에 참을 수 없었다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장터가 끝나고 엄마와 밥을 먹으면서 나눈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엄마는 채소들을 직접 키우고 판 것만 한 것은 아니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기신 보험금으로 엄마는 지방에 작은 땅을 사셨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채소들을 기르고 기른 채소들을 장터에 나가 파셨던 것인데요. 생각보다 채소들이 잘 자라고 잘 팔리기도 해서 조금씩 재산을 불려나가셨다고 해요. 너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재산과 보험금을 남겨줘서 이렇게 모을 수 있었어. 만약 그게 없었다면 나는 더 힘들었을 거야. 거기다가 지영이 네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데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보채서 잘못된 결혼을 한 것 같구나. 아, 엄마 아니야. 이건 다 내 선택인데 뭐.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근데 어떻게 상가 건물을 샀어? 아, 처음에 샀던 땅이 모자라서 모아둔 돈이랑 해서 새로 땅을 샀는데 나중에 거기가 재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더라고. 어차피 나는 농사를 지을 땅을 찾고 있어서 바로 처분을 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컸어. 농사 지을 땅을 더 사면 아무래도 혼자서는 힘들 수 있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지인이 상가 건물 괜찮은 거 있다며 이야기를 해주길래 바로 산 거지. 아, 난 엄마가 상가 건물 산 것도 몰랐네. 그러고 보니 지금 사는 집도 엄마가 사준 거고 엄마 진짜 알부자네? 그러게. 남편 없이 살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줄 알았는데 네 아빠가 그래도 길을 잘 터주고 가서 엄마가 덜 고생이지 뭐. 상가 건물을 사고 나서도 나는 바빠서 가보지도 못하고 관리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 니네 시어머니가 있더라. 깜짝 놀라서 아는 척 할까 싶다가 왠지 모르게 아는 척하면 안 될 것 같다 싶었는데 참 이런 일이 있을 걸 예상하고 있었나? 암튼 관리업체에서 사돈이 6개월 정도 월세를 미납했다고 해서 그냥 조금 기다려보자고 했던 상황이었지.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월세를 그렇게나 밀렸어? 그러게나 말이다. 너 결혼할 때도 자기네는 너 말고도 떵떵거리는 집안 요식 데리고 올 수 있다며 자신만만 하더니 알고 보니 전혀 아니었어. 그때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집안이라 생각도 들었고 거기다가 준호가 너무 싹싹하고 밝아서 좋은 집안에서 자랐다고 생각을 했었지. 아휴, 내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엄마, 내 눈은 엄마 닮았나 보다. 엄마, 자책하지 마.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해준 덕분에 나 죽었던 기가 쭉 살아났어. 엄마는 왠지
자신이 시모를 만나 단판을 한 것 때문에 결혼을 한 것 같다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엄마가 오히려 고마웠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남긴 돈으로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었지만 오로지 저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엄마가 건물주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시모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답니다. 매일같이 시모는 엄마를 찾아와 사과를 했어요. 거기다가 저에게도 미안하다며 엄마 마음을 돌려봐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지만 엄마는 더 이상 그 집안과는 엮이고 싶지 않다며 당장 월세를 해결하고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며 제발 가게만은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이미 1년 정도 월세를 납입하지 않았을 뿐더러 계약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셨답니다. 결국 엄마는 명도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내용 증명이 가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사과를 하시고 밀렸던 월세를 모두 내셨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도 사과를 하셨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영아,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엄마가 하도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다며 이야기하길래 내가 미쳤었나 봐. 괜찮아, 이제는. 나 준호 씨랑 더 이상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아.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혼하자. 이혼이라니. 지영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줘. 나 너랑 헤어지면 못 살아. 아니, 헤어지면 못 산다니. 당신 엄마랑 살면 되잖아. 내가 잘못했네. 남의 귀한 아들이랑 결혼을 하면 안 됐었는데. 이제라도 돌려줄게.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과를 빌었지만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의 부당 대우를 증거로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소식으로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께 이혼당할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지금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아도 될 돈을 가지고 계시지만 장터를 돌아다니시면서 채소 판매하는 일은 계속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엄마, 장터 나가는 거 힘들지 않아? 농사도 직접 짓고 있잖아. 엄마 이제는 좀 쉬면서 나랑 여행도 다니고 그러자. 지영아, 엄마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하고 싶어. 엄마가 처음 장사했을 때가 너 4살 때였거든? 그 어린아이를 장터 구석에 가만히 앉혀두고 정신없이 채소 팔고 있으면 찾아오는 손님들부터 옆가게 언니들까지 다 널 돌봐주었어. 내 사정을 아니까 아무런 말 하지 않아도 널 돌봐주더라고. 일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난 여기서 외로운 것도 있고 사람들 만나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지금 사정이 나아졌다고 그만둘 순 없지. 그래도 엄마, 이제는 쉬엄쉬엄 해야 돼. 건강도 생각하고. 아빠가 엄마 고생하는 거 보면 마음 아파하실 거야. 그러게, 아빠 덕분에 이렇게 큰 돈도 벌 수 있었네. 이젠 농사는 어려울 것 같고 저번처럼 기부장터는 참석하려고. 그건 괜찮지? 엄마는 장터가 자신의 힘든 삶을 위로받는 공간이라며 되도록이면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끝까지 말리지 못했지만 장터에 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엄마를 보면서 어쩌면 아빠의 그리움과 빈자리를 그렇게 채우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에 엄마의 선택을 묵묵히 존중해 드리려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